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바르게 합시다. 교장입니다. 이번 시간 또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 이 조선사회의 변동 첫 번째 단원인 붕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체계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 중기가 끝이 났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조선은요, 초기를 지나서 중기를 거쳐 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조선 후기의 첫 단원이 되는 이번 단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붕당정치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탕평체이라는 또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붕당정치는요, 일단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붕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의 우리 정치 정당들 같은 그런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학연, 그 다음에 지연, 그 다음에 같은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정치 집단을 바로 붕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서인, 남인, 북인, 예전에 동인도 있었지만 그러한 동서남북에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집단들, 그게 바로 붕당이 되겠습니다. 이 붕당 간에는요,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했고, 때로는 같은 연립 정권을 만들기 위해 갖고 연합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었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붕당이 점점 더 심화가 되면서 붕당 정치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붕당이라는 게 원래 엄밀히 말하면 선조 때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훈구와 살인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훈구는 이제 역사의 뒤안 뒤로 사라지고 그 살인이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만들어진 게 붕당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표를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목표는요, 조선 후기 통치체제와 조세제도의 개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세제도, 우리 세금 내는 제도들도 바뀌게 되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라에서 백성들을 파악하고 세금을 걷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전란으로 인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붕당 정치의 변질과 이로 인해 나타난 탕평체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붕당 정치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굉장히 아주 시끌시끌해져요. 서로 간에 뭔가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게 되는데요.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왕권이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왕이 만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붕당 간의 분쟁을 좀 줄이고 붕당의 여러 인사들을 고루고루 등용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그런 붕당의 여러 뜻있는 인사들만 등용하거나 하는 방식을 써서 이제 붕당의 경쟁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우리가 잘 아는 영조 그리고 정조 때 이루어진 그런 개혁들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탕평책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정치적인 극약 처방도 있었습니다. 숙종 때 환국을 통해 가지고 붕당들을 자기 말 안 들으면 쳐내거나 붕당을 왕이 이용해 먹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조금 더 전에 숙종 조금 더 전에 현종 때 이럴 때는 예속 논쟁, 제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겼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조선 후기에 와서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비변사 쓰면 되겠죠. 비변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비변사는요, 비상대책위원회였어요. 지금도 비변사라는 이 관청의 터가 있기는 있죠. 조선시대 외적의 방어와 국가 최고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비변사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적 터만 있는데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됐건 좌의정이 됐건 우의정이 됐건 고위 인사가 됐건 아니면 중진급 인사가 됐건 간에 국가 방어라든가 아니면 아주 국가의 중요한 일들 이걸 담당하는 그런 문무백관들 중에서 추린 사람들이 비변사라는 그런 기관에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갔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로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이걸 해보니까 효율이 좋은 거예요. 뭔가 여러 부서들과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려면 정신없거든요. 뭐 이조랑 예조랑 호조, 그 다음에 또 병조, 공조, 형조 이런 식으로 6개의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그 6개의 부서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6개의 관청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얘기한 걸 저기다 옮기고 저기서 얘기한 걸 여기다 옮기고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관리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가뜩이나 옛날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그래서 아예 그냥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처리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비변사였는데, 이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제 비상 상황이 끝났으면 해체가 돼야 되는데, 효율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변사, 뭐 글 볼까요? 여진과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회의기구였는데 이게 점점 강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죠. 외란 호란 이후에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뭐 구성원이 고위관리원으로 확대가 됐죠. 아주 높은 급의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거고요. 군사, 외교, 재정, 인사 등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원래 군사 부문에서의 그런 부산 상황, 책상이 자꾸 걸려가지고요. 카메라 각도가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찍었었는데 여러분들 칠판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카메라를 좀 옮겼습니다. 좀 덜 어지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비변사 얘기 계속 할게요. 옛날에는 군사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만 다뤘었던 게 비변사였는데요. 이제는 그거에서 더 넘어서가지고요. 그 인사권들까지 그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통치 기구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권력기관들, 의정부,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사람들이 있는 의정부, 그 다음에 6조, 이호, 예병, 형공, 그 6조의 판서들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 이 사람들의 권한을 능가할 정도로 비변사가 커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그래갖고 의정부보다 6조보다 비변사가 더 커졌다고 해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 다음에 6조 판서들의 권한이 줄었다기보다는요.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랑 6조 판서들이 자기네 관청이 뭐 있는 경우보다 비변사 몰려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비변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비변사랑 기관이 권한이 막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은 원래 계속 있어요. 이 조선 후기까지도. 6조의 뭐 판서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관청에 있는 시간보다 이 비변사에 와가지고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나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 비변사라는 그런 비상 임시기구가 계속 더 권한을 강화해 나갔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권력이 내려가겠어요? 왕권이 위축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세종대왕 때나 아니면 뭐 세조나 그 이전에 뭐 태종이나 뭐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쭉쭉쭉 내려가면서 좀 순서대로 얘기할까요? 뭐 태종이나 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그리고 그 뒤로 이어가면서 왕권이 좀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라갔던 성종 때, 선조 때 보담도 그때보다 왕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비변사의 권한이 워낙에 커지니까요. 자, 이제 군사제도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 뭐, 화양무기가 뭐, 굉장히 강력해졌다. 뭐,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냐? 자, 동그라미 2번에 쓴 5군영 쓰시면 되겠습니다. 5군영.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5군영이라는 그런 부대를 창설을 했어요. 그 부대가 바로 뭐냐? 5개의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의영 이렇게 5개의 그런 부대로 편성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 짜잘한 세부 부대들은 많겠지만 이렇게 크게 5개의 군영으로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로 그냥 일반은 평범한 농민들을 갖다가 군대에 동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물론 임진왜란 직전, 뭐 이전에도 그런 농민들을 갖다가 군역에 동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농사 지어야 되는데 한창 농번기로 바빠가지고 힘들 때인데 군대 가서 몇 개월간 훈련을 받거나 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군사를 징발하는 게 더욱더 징병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군인들을 모으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예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나라에서는 그냥 직업군인 제도로 가자.
그냥 직업을 군인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늘리자라는 전략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5군형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군대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느냐? 지방군은요,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든 신분을 포함했는데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동원되는 속오군이라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일종의 예비군 되겠습니다. 예비군.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모여라 해가지고 모으는 그런 예비군 체제로 운영됐는데, 속오군은 솔직히 그 조선 병자호란 이후로 크게 전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큰 전란이 없다 보니까 이 속오군 체제는 그냥 이 명목상으로 존재를 했지, 제대로 뭐 이 군사 훈련을 위해서 소집하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뭐 좀 힘든 일, 뭐 여격 동원 뭐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소집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속오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조세제도, 이제 세금 내는 제도가 바뀌게 돼요.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이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있었던 땅이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요만해진 게 아니라, 우리 운동장만한 땅이 뭐 선생님 무슨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이런 땅들은 그대로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농사 지으면 농사가 지어지겠습니까? 이 땅에 힘이라는 게 있어요. 지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만큼 영양분이 있고 여기서 농사를 계속 꾸준히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 땅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쟁 중에 관리가 안 되죠. 그러면 관리가 안 된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를 지을 수는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관리가 안 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걸 바로 지금 선생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제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면 나라에다 세금은 곡식으로 내거나 뭘 하거나 뭐 돈으로 낸다 하더라도 그 곡식을 자기가 생산한 거를 쌀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그래가지고 세금 제도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양란으로 인구와 토지가 감소했고 토지대장이 소실됐어요. 나라에서도 전체 우리 조선에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몰라요.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 장부가 다 불타버렸어요. 두 번째, 농촌이 피폐해집니다. 농촌이 그냥 피폐해지니까 당연히 농사가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농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 재정이 고갈됐어요. 전쟁하느라고 돈 무진장 써갖고 나라에 돈이 없지. 더군다나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서민들, 농민들도 다 망해갖고 돈이 없죠. 그래서 결국 세금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타자가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영정법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영정법. 옛날에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땅의 상태에 따라서 땅에서 어느 만큼 쌀이 나올 수 있느냐, 농작물이 나올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정해가지고 차등을 줬습니다. 정말 좋은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농사 지으면 농작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땅에서 생산량이 많이 나왔다. 뭐 상이다. 그러면은 20두. 최하의 제일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에서 중에서 가장 하급이다. 그러면은 4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세종대왕 때 이제 이게 좀 집대성이 됐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상, 중, 하 이거 가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농사가 잘 됐었던 땅도요, 전쟁 끝나고 관리가 안 되니까 하급으로 떨어졌어요. 옛날에 하급이었던 땅도 뭐 더 하급이 됐겠지. 뭐 바닥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겠죠.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냐,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냐의 구분이라는 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 매기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그냥 똑같은 땅으로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등급 매기지 않고 1결당 토지 가지고 있는 면적수가 1결이다 그러면 여기에 4두 혹은 6두로 쌀을 세금으로 이제 쌀을 4두나 6두로 내는 거로 고정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조선 초기 중기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토지에 대한 세금은요,
상급이냐 땅이 하급이냐를 따져가지고 차등적으로 냈어요. 상급이면 그만큼 더 쌀이 많이 나올 거니까 많이 냈을 것이고, 하급이면은 더 농사가 잘 안 됐을 테니까 쌀이 적게 나왔을 테니까 쌀을 덜 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토지가 다 관리가 안 되니까 하급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을 수도 없고 지어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땅 가지고 있는, 그냥 비율로 해가지고 땅을 어느 정도 면적을 갖고 있냐, 1결 가지고 있으면은 4도에서 6도, 그럼 2결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8도에서 12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이 면적에 비례해서 그냥 고정된 쌀을 세금으로 내라,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일단 전세가 감소해서 일시적인 농민 부담은 완화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토지세가 이제 토지세 내는 게 완화가 돼서요. 그랬지만 소작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남이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농민들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됐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그럼 칠판 좀 보실게요. 조선시대 세금,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다 세금 내시죠? 선생님도 세금 다 냅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예 세금 뗀 상태에서 급여를 받지만, 뭐 거기서도 또 뭐 재산세나 지방세 이런 거 세금이 팍팍팍 나가요. 눈물 나는 일이죠. 세금은 내야죠. 세금은 내야죠. 조선시대 세금은 어떤 스타일이었냐? 일단 첫 번째가 전세, 두 번째가 공납, 세 번째가 군역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좀 더 오늘 칠판에다가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전세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전세 놓고 월세 놓고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그게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이쪽으로. 전세라는 건요, 토지세예요. 토지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주죠. 땅 주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전세를 내는 거예요. 어디다가? 나라에. 나라에다가. 이건 누가 내는 거냐? 네, 지주가 내요. 지주가. 그래갖고 아까 설명했었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급이면 많이 내고 땅이 하급이면 적게 내고 이런 식이었는데, 전쟁 이후로는 이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정법이라는 법이 실시돼가지고, 영정법. 이 영정법이라 그러면 토지 소유 1결당 4에서 6도 내는 거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전세에 관련된 얘기 끝났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 제도가 개편되었지만, 땅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이런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전세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공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납. 이거 뭐 내는 거라고 했었죠? 특산물 내는 거라고 했죠? 특산물. 지난 시간 열심히 들었으면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특산물 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특산물 당연히 이 백성들 다 내야 돼요. 호마다 내야 돼요. 집집마다 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군역. 이거는 군대에 가는 거예요. 군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그라미 4번의 대동법 보시겠습니다. 대동법.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공납 있죠? 공납. 이게 특산물 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특산물.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특산물이라는 게 그 지역에 맨날 나오나요? 계속 잘 나오나요? 영광에서 굴비가 나오는데 매년 굴비가 막 많이 잡힙니까? 풍어입니까? 매년? 아니죠. 영광 이 인근에서 굴비가 많이 잡히긴 하는데, 조기가 많이 잡히지만 이게 항상 잘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농사 짓는 농부면
이거 굴비 어떻게다가 나라에다 바칠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땅 파면은 막 굴비가 나오나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굴비를 시장 가서 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피곤하기 때문에 안정되어 주시죠. 아우, 정말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여기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농민이 있습니다. 농민이 이제 공납을 갖다가 내야 돼요. 국가에다. 특산물을 내야 돼요. 특산물. 뭐, 굴비라고 해요. 굴비. 굴비를 농민이 사다가 국가에 내야 되는데 이거 사러 가기가 힘들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바빠요. 그리고 그렇다고 농민이 뭐 굴비를 뭐 잡아갖고 직접 잡아갖고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워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대납 상인이 등장해요. 상인. 대신 납부해주는 상인이 나타나서 농민한테 가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지금 이 굴비가 10원인데 내가 나한테 한 15원만 주면은 내가 수수료 5원 먹고 10원짜리 굴비를 사다가 나라에다가 대신 갖다 주겠어. 굴비를 내가 사다가 나라에다 대신 갖다 주겠어. 라고 은밀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수수료를 5원씩이나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럼 내가 직접 사다가 나라에다 바치겠어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귀찮기도 되게 귀찮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면서 이 대납상인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15원에 굴비 사라고 돈을 주고 이제 굴비를 대신 냅니다. 그럼 이 대납상인은 얼마를 버는 거예요? 5원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그나마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대납상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굴비값은 10원으로 그대로 있는데, 핑계를 대요, 농민한테. 아, 이거 납품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굴비가 가는 길에 썩어요. 수수료 더 많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15원 받던 거를 15원을 어떻게 올리냐? 20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아니 완전 2배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대납상인이 그럼 딴 데 가서 직접 구해서 갖다 내든가 아니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알겠어. 그래서 그냥 20원을 또 주는 거야. 그럼 대납상인은 옛날에 5원 벌던 거 이제 10원 더 버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대신 납부해주는 대납상인이 또 그냥 야, 이거 완전히 호구 하나 잡았네. 그러면서 20원이 아니라 30원으로 올렸다. 그럼 농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돈만 나가고 대납상인은 더 부유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농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여기 여러분들 동그라미 빈칸에 들어갈 뭐가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갈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방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 이런 거를 대신 특산물을 사다가 상인들이 내주는 걸 방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상인들이 중간에 이득을 너무 챙겨 먹으니까 농민들이 죽어나는 이런 상황을 바로 방납의 폐단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대동법. 대동법이 뭐냐고요? 이제 특산물을 공납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 있는 쌀로다가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쌀은 그 당시 농민들도 집에 다 있잖아요. 어민들도 집에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하나의 화폐로 통용이 됐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옛날에 특산물 사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특산물 찾아 그냥 방방곡곡을 헤매고 그 시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서 사오고 심지어는 비싼 돈을 줘가면서 상인들을 고용해서 그 상인들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쌀을 사다가 집에 있는 쌀 혹은 뭐 이런 걸 가지고 대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쌀로 내기도 하고요. 쌀 좀 없는 집은 삼배, 연포,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걸로 대신 내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공납의 폐단을 줄이고 공납으로 인해서 중간 상인이 이득을 보는 걸 줄이고 나라에서 쌀이나 이러한 여러가지 면포, 돈 이런 걸로 받는 이런 제도가 바로 뭐다? 대동법이었다는 거죠. 대동법. 카메라가 잘 못 따라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납은 모든 농민들이 내는 거였는데 이제 대동법으로다가 해결이 됐다. 이제 더 이상 특산물로 공납을 내지 않고 대동법을 통해서 쌀, 돈, 옷감으로 납부하게 됐다. 그래서 농민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많이 좋아했죠. 그리고 나라에서는요, 그럼 필요한 특산물들은 어떻게 사냐? 이제 그걸 농민 개인이 특산물을 사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농민들한테 이 대동법을 통해서 받은 쌀, 돈, 옷감 이런 걸 가지고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산물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훨씬 합리적이죠. 개개인 농민들한테 특산물 사오라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직접 고용한 상인들이 내려가서 이 농민들이 쌀, 돈, 옷감으로 낸 세금을 가지고 내려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갖고 오는 거라는 겁니다. 책임을 농민이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이제 국가가 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진적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법. 그래. 아까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공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기용한, 나라에서 등용한 상인들, 나라에서 의뢰를 맡긴 상인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들. 농민들이 쌀로 낸 그 세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특산물들을 사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오고 뭐 소식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갔다. 경제라는 게 돈이 마구마구 돌고 그래야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만들겠어요? 자기네 지역에서 만든 화폐가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즉 돈이 돌면 돌수록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돈을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예요. 돈을 그냥 너무 막 물 쓰듯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너무 안 쓰고 쟁여놓는 것도 경제 입장에서는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먹고 뭐 하려고 내가 직접 그냥 그 먹으려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농작물을 갖다가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에어컨 좀 끄고 올게요. 자, 좀 시원해진 것 같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균역법 보겠습니다. 균역법. 동그라미 6번의 균역법. 조선 후기에 와서 군사제도가 달라지면서 직업군인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직업군인. 그런데 이 직업군인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징병제는 없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조선시대에 정남이라는 게 있었죠?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그런 나이가 있었습니다. 몇 살이었습니까? 16살에서부터 60세의 남자들은요, 다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거나 군대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16살에서부터 60살까지 계속 군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군 생활 좀 하다가 나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또 훈련 받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근데 본인이 뭐 몸이 아프다거나 다쳤다거나 해서 군대를 못 가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뭐 파악이 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직업군인 제도로 바꾸다 보니까요, 아예 나라에서는요, 직접 이 16살 사이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이 군대에 오는 것보다 이 16살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 즉 정남들이 군대에 직접 오기보다 면포, 즉 군포라는 이름으로 옷감을 내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세 번째 세금인 군역에서 군대를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뭘로 내느냐? 옷감으로 내서 면포.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군포라고도 하는데요. 군포. 옛날에는 옷감도 돈이었습니까? 이러한 군포로다가 대신 납부를 하고 군대를 빠지는, 그러니까 돈 주고 군대 빠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돈 주고 군대 빠지는 게 아주 아예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문제가 많은 제도가 되겠죠. 그럼 그 돈 준 거 가지고 뭘 하느냐? 그 돈 낸 이 옷감으로 대신 군대 하는 대신에 낸 걸 가지고 뭘 했냐면 그걸 가지고 직업군인들 월급을 주고 장비를 뭐 개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1년에) 군포를 2필씩 내야만 했어요. 2필. 이 2필이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양인지는 선생님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이 군포 한 필 내는 것도 상당한 양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1년에 2필씩이나 내야지만 이 군역을 빠질 수 있었으니, 이 군역 제도를 대신할 수 있었으니 이게 농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군포를 한 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지만 정말 2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주 그냥 머리털이 다 빠져라, 그냥 이를 악물어가면서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만 가능한 그런 액수였어요. 1년에 2필이라는 거. 근데 이게 영조 때 와서 어떻게 됐느냐? 균역법이라는 법을 실시합니다. 어떤 법이었냐고요? 1년에 2필 내는 거를 1년에 몇 필로? 한 필로 줄여준 그런 법이 바로 균역법 되겠죠. 1년에 한 필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농민들은 부담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고요. 2필씩 그냥 사갖고 오느라고, 그 1년에 2필을 마련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었던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던 거죠. 네.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1년에 한 필로 줄인 게 무슨 법이다? 바로 균역법이라는 거예요. 균역법. 이렇게 균역법으로 인해서 1년에 2필은 1년에 몇 필? 1년에 한 필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뒷장. 자, 이제 붕당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약간만 쉬었다가 합시다. 네,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학습지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뒷장. 광해군 때는요, 당연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광해군이랑 같이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웠었던 북인들이 광해군 시대에 집권을 했었죠. 그럼 광해군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광해군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 반정으로 인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광해군과 함께 했던 북인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날아갔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조 반정으로 북인 정권이 붕괴되고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붕당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때 붕당은요, 그래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붕당이었습니다. 표를 볼게요. 옛날에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동인이 갈라져서 북인과 남인이 되었었다는 거. 근데 북인은 광해군이랑 함께 정치를 하다가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결국 사라지게 되었고, 인조와 서인과 남인의 서포트에 힘입어서 인조가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붕당은요, 남인과 서인과 남인의 대결 구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조가 죽고 난 이후에 인조의 후계자들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송이라는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예송. 자, 동그라미 7번에 예송이라고 써볼까요? 예송. 쓰셨습니까?
자, 예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누가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는가, 뭐 이러한 예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예송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도 서인과 남인 간에 정치 권력이 생겨가지고 의견이 달라져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종 시기에 2차례나 이 예송이 발생을 했고요. 효종의 정통성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그런 정치적 학문적인 대립을 바로 예송이라고 합니다. 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무슨 소리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칠판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쪽이 좀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네요. 우리 왕통을 한번 봅시다. 광해군이 쫓겨난 이후에 인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삼전도의 구육 있잖아요. 청나라 황제한테 절했었던 인조. 인조가 살아있을 때 세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산세자가 다시 다음에 왕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소산세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자기 아버지 인조에 의해 가지고 음모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소산세자는 죽었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공민대군, 둘째인 공민대군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인조가 죽고 나서 공민대군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지난 시간에 그 북벌론을 밀어붙였었던 그 유명한 왕 효종 되겠습니다. 효종. 그런데 이 효종도 어떻게 되겠어요? 북벌론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효종이 죽고 나서 여기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송이라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느냐? 효종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집권 동당이었던 서인 그리고 견제 동당이었던 남인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 그 당시에 인조의 왕비 자의대비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효종의 양어머니였죠. 자기 양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의 자의대비.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논쟁이 붙게 됐어요. 남이는 몇 년 입어야 되냐고 했느냐? 바로 3년 입어야 된다. 3년. 서인은 몇 년 입어야 된다고 했느냐? 바로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서인이 1년, 남인이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상황에서 누구의 설이 채택이 되느냐? 바로 서인의 1년을 입어야 된다는 설이 채택이 되면서 결국 자의대비는 왕이 효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이제 상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의견이 채택된 이 서인이 집권을 하고 서인의 정치력이 강화가 되고 남인의 정치력이 하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서인이 남인이 주장을 하기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 효종 그래도 왕인데 모름지기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왕의 예법으로 장사를 치러야 된다. 이게 3년이었고요. 서인은요, 아무리 왕이지만, 효종이 왕이긴 하지만은 인조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니까 적장자가기보다는 차자이기 때문에 왕은 왕이지만 장례를 치를 때는 둘째의 예법으로 그냥 일반 선비의 예법으로 1년만 양어머니가 상복을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참 비생산적인 논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를 운영을 하는데 뭐 왕이 죽었다고 그 양어머니가 상복을 3년을 입냐 1년을 입냐 이게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냐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냐? 이 당시에 이 효종 그리고 인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무시하느냐의 그런 차이였거든요. 그럼 어떤 입장이 있느냐? 그렇죠. 남이는 효종이 왕이니까 3년 입어야 된다. 자기 양어머니가 자기 양아들인 효종이 죽었지만 죽었으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당연히 나라의 어린이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3년을 입어서 왕으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왕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반면에 서인은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인조의 둘째 아들이잖아. 그럼
그러니까 무슨 적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3년이냐 1년 이렇게 얘기하면 서인은 그만큼 왕의 권한을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왕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건방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 당시 후종이 죽고 새롭게 왕이 된 그의 아들 현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인 편 들어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그래도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남인 편을 들어줘서 남인을 집권시켜주고 싶지만 근데 왜 서인 편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깔보는 그런 서인 편을 들어줬을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조가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가 정상적으로 왕이 됐어요? 아니죠. 서인이랑 남인 중에서도 서인들이 주로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줬기 때문에 인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인 효종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 효종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비정상적으로 왕이 됐지만 자기 아버지 효종도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 당시 소현세자가 죽고 효종이 왕이 되는데 공민대군이 왕이 되는데 힘을 못했더니 바로 서인들이었어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당연히 현종 입장에서는 이때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남인들을 믿고 이걸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서인들을 다 무시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현종 어떻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까? 광해군처럼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현종이 왕권이 강하지 못했을 때 강력한 이 서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결국 서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게 현종 때 1차 예송, 기해예송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인은 쭈그러지고 서인이 기가 살았다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한 상복을 입냐 몇 년 입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비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인조에서 효종, 현종으로 이어지는 왕통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줄 때 공을 세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인들의 실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네,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그냥 끝이 났을까요?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효종도요, 왕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효종비가 있었어요. 현종이 어머니가 되겠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자유대비가 진짜 오래 살죠. 자기 며느리가 죽었는데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때는 또 입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갑니다. 정권을 반드시 잡고 있었던 서인 입장에서는요. 아니 우리가 집권했을 때도 효종이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자유대비가 1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맥락에 맞게 부인인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당연히 9개월만 입으면 됩니다. 자의대비께서 대비마마께서 9개월만 입으시면 됩니다. 왜냐?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둘째 아들의 왕비니까 9개월만 입으면 됩니다. 남이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말도 안 된다. 왕의 부인인 왕비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자의대비는 1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효종이 죽었을 때처럼 효종 왕비가 죽었을 때 남이는 왕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고로 왕비가 죽었을 때도 1년. 그러니까 왕이랑 왕비는 좀 달라요. 이제 왕비를 좀 더 이제 뭐랄까 왕은 3년이지만은 이제 왕비는 1년이죠. 맥시멈이. 그래서 남인 입장에서는 1년간 자유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 왕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서인은 저번에 기해송에서 이겼을 때 재미들려가지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겨야지 하면서 9개월을 주장했던 거예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아무리 중전마마였다 하더라도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의 부인이니까 당연히 9개월만 입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번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이 예송을 기해 예송에 이어서 일어난 갑인 예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2차 예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당연히 현종이 어느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현종이 놀랍게도 남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남인들의 말이 옳구나. 당연히 우리 어마마마께서는
어마마마께서는 아니라 어마마마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할마마마께서는 대비마마께서는 1년을 입어야 된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왕비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남인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을 제끼고 남인이 정권을 좀 더 강하게 거머쥐게 되죠. 서인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현종이 원래 서인 부서가지고 그 이전에 기해예송 때는 서인 편 들어줬던 이 현종이 어떻게 해서 2차 예송 때는 이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됐는가? 그만큼 왕권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간은 강화가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종 때 이 기해예송과 갑인예송 두 차례의 예송을 통해서 서인과 남인의 손을 번갈아 들어주면서 현종은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했고 나름대로 왕권을 그 틈바 속에서 강화하려고 했다. 이걸 여러분들 예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바로 이제 동그라미 8번에 환국이라는 게 있어요. 환국. 자, 이렇게 해갖고 현종이 이제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느냐? 네, 현종이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그걸 쫓아가시면 됩니다. 숙종이 왕이 됩니다. 얘 죽고 이제 숙종이 왕이 돼요. 숙종, 여러분들 유명한 왕이죠? 뭐, 장희빈, 뭐, 인현왕후, 뭐 등등, 나오는 그런 뭐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숙종? 영조의 아버지이자 누구예요? 네, 정조의 증조 할아버지, 네, 숙종. 환국이라는 것은 바로 집권 동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현상을 바로 환국이라고 합니다. 남인이 정권에서 배제되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숙종 때 있었던 세 차례의 환국이었죠. 숙종은 말입니다. 굉장히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군주였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뭐 사극에서 잘못 표현되기를 숙종이 인현왕후나 아니면 뭐 장희빈 사이에서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남자로 표현이 되는데 숙종은 굉장히 아주 그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는 야심가였습니다. 왕권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럼 숙종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왕통에서 나왔습니다. 이 예송을 거쳐가지고 첫째, 둘째 논쟁에서 자유로워진 게 바로 자기 아버지 현종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종의 이제 적장자로서 숙종이 왕이 된 거예요. 숙종이 왕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왕의 첫째 아들이 적장자고 그 다음에 왕권이 굉장히 강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 서인이 됐건 남인이 됐건 숙종한테 태클이 걸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숙종 자체도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국이라는 걸 실시한대요. 환국이 뭐냐? 아주 한 번에 정치 세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서인이랑 남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불러요. 뭐 서인이랑 남인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문무백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자, 경들은 들으시오. 이번에 그 과인이 어디 야유에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는 게 좋겠소? 저기 뭐 인천대공원으로 가는 게 좋겠소? 아니면은 저쪽에 뭐 서운체육공원으로 가는 게 좋겠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서인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서인은 이제 인천대공원을 미는 거예요. 전하, 인천대공원이 오른쪽으로 아래로 인천대공원은 넓기도 넓고 주차할 때도 뭐 넓으니까 거기가 놀러 가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남인이 막 헛소리를 합니다. 반대로 그냥 막.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 인천대공원은 막 모기도 많고 상당히 뭐 위험하고 뭐 그냥 너무 넓고 그러니까 뭐 주차는 쉽겠지만 그래도 차량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위험하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서운체육공원이 편하다고 하옵니다. 네, 서운체육공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숙종 입장에서는 서인이나 남인 둘 중에 어디 한쪽의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선택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예송에 있어가지고 서인 눈치 보고 남인 눈치 보고 하면서 결정을 해야만 했었던 왕들이 숙종 때 와서는요, 이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인들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 서인들의 의견이 옳구나. 인천대공원으로 가자. 그래서 남인들은 이제 면박을 줍니다. 어디 말이야, 서운체육공원 같이 그냥 좁아 터진 데를
거의 어디 차도 세울 데도 없고 밥 시켜 먹을 데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봐라, 이 남인들을 죄다 잡아다가 어디 무슨 제주도로 유배보내라. 남인들을 다 쫓아버려. 그 서인들만 등용을 하면서 서인들을 키워줍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가지고 서인들이랑 어느 정도 정치를 하는데 얘네들이 점점 맞먹으려고 해요. 왕한테. 자기네들 권력을 키워갈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날 숙종이 결단을 내리는 거죠. 아, 얘네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 남아있는 남인들 몇 명을 좀 불러요. 부르고 서인들 불러요. 자, 경들은 들으시오. 이번에 이 과인이 온 백성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쏘고 싶은데 어떤 게 좋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하, 설레임이 옳은 줄로 아래요. 설레임이 모든 백성들이 설레임을 다 좋아한다고 하고 있사옵니다. 설레임으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옆에 있는 그런 남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하, 아니되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사옵니다. 설레임은 일단 가격대가 비싸옵니다. 그래서 가장 싼 쭈쭈바로 백성들의 이 목마름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숙종은 일부러 누굴 선택하느냐? 이제 커져가는 서인보다는 저번에 한 방 먹어갖고 쭈그러든 남인을 키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 과인이 듣자 하니 남인 의견이 옳도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설레임인가? 쭈쭈바를 사다가 백성들에게 다 풀으라고 이야기를 내리시오, 지시를 내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인들을 등용하고 서인을 어떻게 하겠느냐? 서인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설레임이요? 여보라, 이 서인들을 다 쫓아버려라. 저기 멀리 어디 하와이로 유배 보내버려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쫓겨났던 남인들은 다시 돌아오고 득세하던 서인들은 다 쫓겨나는, 이렇게 한쪽 판을 쓸어버리고 한쪽 판을 새로 만들고, 얘네가 좀 더 크면 한쪽 판을 또 쓸어버리고 쫓겨났던 애들을 데려오고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그 사이에서 강화시키는, 자기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환국이라는 정치 형태고요. 그 환국을 잘 써먹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숙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해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만큼 숙종 때 왕권이 강해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도 아니게 됐어요. 동인, 서인 나눴던 게 나중에 동인이 없어지고 북인, 남인, 서인 남았다가 북인 없어지고 남인, 서인 남았었는데, 그나마 있었던 서인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지고 붕당의 이익이 우선되고 왕권이 불안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남인과 서인이 숙종 때 막 대결을 해요. 주로 이제 남인 쪽에서 밀었던 사람이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장희빈. 희빈 장씨를 숙종의 왕비로서 밀었고, 그 다음에 서인에서 밀었던 사람이 바로 인현왕후가 되겠죠. 인현왕후를 밀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장희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양 먹고 죽었죠. 숙종은 남인의 팔을 꺾어버리고 서인을 크게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이 승리를 하고 남인들이 되고 쫓겨나는 그런 환국이 일어나게 됐어요. 막판에. 그런데 이 서인에서도 두 개의 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노론, 하나는 소론. 자, 노론과 소론은 어떻게 해서 나뉘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남인이 끝장이 났는데 이 노론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인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정치에서 빼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강경파가 노론이었고, 아니다, 나름대로 남인과도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온건파가 소론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인도 사라지고 이제 붕당은 남인, 노론, 소론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숙종이 죽어요. 숙종이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바로 그의 아들인 경종이 왕이 됩니다. 경종은 누구의 아들이냐고요? 장희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장희빈을 갖다가 죽이고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이 노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반에 엄청나게 좀 박해를 좀 했습니다. 노론의 사대신들이 사약 먹고 죽임을 당하고 노론이 약간 쭈그러들게 되죠. 그 사이에 소론이 굉장히 커지고 남인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쏘쏘 이렇게 쭉쭉 가게 됐죠. 그런데 경종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경종이 죽고 나서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느냐? 바로 숙종의 다른 아들인 영조에게 물려주게 되죠. 한마디로 경종은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인 영조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종이 죽고. 그런데 그 당시에 노론은 영조를 밀어주는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노론이 살아나고 소론과 남인이 쭈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노론이 영조 때부터 계속 권력을 혼자서 독점하면서 거의 그냥 노론 중심의 일당 전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론이. 그러다 보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왕권이 강화가 될까요? 위태로워질까요? 위태로워집니다. 노론, 소론, 남인들을 갖다가 동시에 얘네들을 견제해가면서 자기 아버지 숙종처럼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야 왕권이 강해지는데 얘네들이 왕 눈치를 보는데 노론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노론이 아무리 영조를 밀어줘서 영조가 왕이 됐는데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얘네가 너무 강해지면 그만큼 왕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조 입장에서는 좀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 대안이 바로 뭐였냐? 탕평론이었습니다. 탕평론. 이렇게 막 남인이니 서인이니 노론이니 소론이니 싸우고 있을 때 영조가 심판 역할을 하면서 등장해서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정치가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내가 공평하게 하겠다. 즉 숙종 때 궁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제기가 되었어요. 한국으로 물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리하여 조정자인 영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조의 어진이 되겠습니다. 탕평책을 펼쳐서 노론이건 소론이건 남인이건 골고루 벼슬을 나눠줄 테니까 이제 그만들 싸우고 분쟁을 하지 말라. 즉 각 분당에 온건한 사람들, 여러 분당에서 강경한 분당에도 온건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온건한 분당에도 좀 더 온건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인과 노론, 소론에 있는 온건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골고루 관직을 나눠줘서 등용한 게 바로 탕평이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관리들끼리는 덜 싸우겠죠. 이렇게 해서 영조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뭐 본의 아니게 영조 얘기를 바로 다이렉트로 하게 되었네요. 뭐 바로 합시다. 쉬지 말고 영조. 자, 그래서 영조 임금은요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분당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된 데는 2조 전랑이라는 자리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했죠. 고위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주는 이 2조 전랑이라는 이런 자리를 갖다가 두기는 두되 권한을 굉장히 약화시켜버렸어요. 이 2조 전랑이 더 이상 고위 관리를 추천하거나 승진시키는데 입김을 쏘일 수가 없게끔 입김을 쏘이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쏘이게끔 권한을 대폭 낮춰버리니까 각 분당들은 이 2조 전랑 차지하려고 서로 눈치 보고 싸움 안 해도 되었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원. 뭐 여러분들 뭐 백운동 서원이니 뭐 소수 서원이니 뭐 해가지고 많은 서원들이 있었죠. 학문과 뭐 여러가지 뭐 정치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서원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이 서원을 하나의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각 분당들이 거점을 마련해요. 그래서 그 서원들에서 나오는 여론을 가지고 왕을 압박하거나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조는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불량 서원들을 몇 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분당의 근거지 서원을 정리했다. 이 서원을 정리했다는 것은 서원을 강제로 뭐 없어버리기도 했겠지만 그 서원에 지원하던 뭐 노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지라든가 이런 거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곡식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끊어버리면 그 서원은 자체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문 닫겠죠. 자원이 조달이 안 되면 재원이 조달이 안 되면. 자, 또 어떤 법을 펴느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균역법. 1년에 몇 필 내던 거, 2필 내던 거를 몇 필로? 한 필로 줄여준. 이게 바로 균역법이라는 건데 영조 때 그 유명한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균역법 덕분에 세금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서민들은 예쁜 옷도 해입고 이렇게 즐거운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 참 대단한 임금이죠.
그리고 이런 신문고를 부활시켰어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와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옛날에 태종 때 있었던 신문고를 부활시켰다는 것이죠. 가혹한 형벌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줄이라고 아세요? 줄이. 이런 이만한 통나무 같은 걸 다리 사이에다 끼고 쫙 당기면 다리가 진짜 부러지는 정도로 되게 아프거든요. 으악 하는데 이 줄이 트는 거를 영조 때 금지했어요.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압슬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압슬형은 또 뭐냐? 이 돌바닥에다가 무릎을 꿇려요. 근데 그냥 꿇리는 게 아니라 돌바닥에 뭘 뿌리느냐? 유리가루. 사기그릇 깨진 걸 깔아요. 거기다가 무릎을 팍 꿇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릎이 상처가 나거나 찢어지겠죠? 베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관절, 팔꿈치, 무릎 이런 데가 얼마나 민감했는데.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무릎팍 위에다가 이만한 배도를 올려놓고 눌러요. 그럼 그냥 누르느냐?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방방 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무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부서져서 불구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압슬형,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가혹한 형벌을 영조 때 폐지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많은 서적들을 간행을 하죠. 어떤 게 있는가 봅시다. 속대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국대전이 뭡니까? 조선시대의 헌법이죠? 이 헌법을 영조 때 와서 한번 개혁을 합니다. 개헌을 하는데, 이게 바로 속대전이에요. 헌법을 개헌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영조가 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변해가는 조선 사회의 모습에 따라서 헌법의 이 여러 가지 문구들도 다 수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을 고친 것이죠. 대단하죠? 그리고 그 외에 속오례의 뭐 동국문헌비고 같은 그런 다양한 사업들도, 다양한 책들도 편찬하는 사업을 하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9번 정조의 정치 보겠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 여러분들 뭐 사도세자 스토리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영조의 원래 아들이 사도세자였잖아요. 사도, 유아인.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아버지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거나 뭐 하기도 했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쌀띠주에 갇혀가지고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그가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왕이 됩니다. 물론 정조가 왕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인 그런 서인 세력들이, 노론 세력들이 그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연산군처럼 우리 아버지 죽인 놈들 다 복수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는 거를 노론이 막으려고 좀 이렇게 공작질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인 영조는요,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는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손자인 정조는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자기 아들한테 뭐 했던 것과는 다르게 손자한테는 아주 끔찍하게 잘 대해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아들내미한테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잘못하면 막 혼내고 막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를 보면은요, 그냥 손주가 잘못해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옛날에 항아리 깨면은 너 이 시끼 일로와, 너 임마 이런 거 깨면 어떡해, 그래서 막 혼을 내는데 손주가 깨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그냥 장사네 장사, 힘이 하나 더 깨, 하나 또 빡 깨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손주. 아이고 손주는요 방구 끼고 그냥 방에다가 방바닥에 똥 싸도 이뻐하는 게 그게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입니다. 아마 선생님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손자가 됐건 손녀가 됐건 다 손주죠. 손주들. 아무튼 이 정조도 왕이 된 이후에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영조 때 탕평책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떤 탕평책이었냐? 적극적인 탕평책이었습니다. 일단 자기 외갓집 뭐라 그러나 홍씨죠. 자기 어머니가 해경 홍씨인데 그 외척들이 정치에 끼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척들을 다 쫓아내고 쳐냈어요. 그리고 각 분당에 준절한 자들을 등용했습니다. 준절한 자가 뭐냐? 온건하거나 강경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준절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기 할아버지 영조는 최대한 싸움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노론에 얌전한 사람, 소론에 얌전한 사람, 남인의 얌전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얌전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정치를 하게 했는데, 정조는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얌전해졌으니까 이제는 개혁을 위해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모으자 해서 노론, 소론, 남인에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등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개혁 정치가 팽팽팽 돌아가게 됩니다. 영조와 정조가 자기가 이제 맡게 된 시대 때마다 자기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론 외에 소론 남인들도 정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는 것이죠. 왕권을 강화합니다. 왕권. 어떤 식으로 강화하냐? 장룡영이라는 자기의 호위 부대를 만들어요. 정조는 사실 굉장히 암살을 많이 당할 뻔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조가 공부하다가 이제 밤이 깊어갖고 이제 뭐 침전에 들어갔겠죠. 침전에 들어가서 이제 뭐 자고 있는데 거기에 자객이 덮쳐요. 그래가지고 막 이불을 막 칼로 훅 찌르고 막 그랬는데 정조가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 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나? 아니면 정조가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자객을 때려잡았나? 그게 아니라 사실 정조가 침실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느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전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정조의 공부하기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정조의 목숨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정조는요, 그 자기의 호위분을 경호 부대를 갖다가 창설할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전국에 무예가 대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오군영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다가 장룡영이라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장룡영 부대가 그냥 자기 개인 경호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전체적인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끔 잘 북돋아졌던 게 바로 정조의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장룡영. 그 다음에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하죠. 규장각.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10번 규장각.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집현전이라는 학술기구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조도 규장각이라는 커다란 도서관 및 학술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화를 부흥하고자 했었던 거죠. 뭐 규장각에 많은 인재들이 등용됩니다. 그 유명한 실학자들, 뭐 정약용 선생님이라든가 뭐 등등 뭐 이런 분들이 박제가 뭐 이런 분들이 박제가 선생님 맞나? 네,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런 분들도 규장각에서 검서관 노릇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이 정조의 정책에 충실히 부응했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가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 경기도 화성이 아니고 수원에 있는 화성이 되겠어요. 이 수원 가보셨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의 거대한 성곽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곽 도시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원에 있는 화성은요, 정조의 꿈이 빚어낸 하나의 큰 유토피아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아, 참, 이렇게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니. 자, 아무튼 정조 개혁과 수원 화성에 관련된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겠다고 다짐한 정조. 그날도 늦은 밤까지 책을 읽으며 나라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내 분명히 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하라. 전하, 주변에서 깨진 기와조를 발견했습니다. 뭐지? 당시 조선에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시각이 많았다. 이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자신을 죽일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이를 이유로 보면 정조를 죽이기 위해 침입한 것이다. 이러다가 조선을 발전시키기 전에 내목이 나가겠구나. 안되겠다. 일단 나를 따르는 세력을 모아 힘을 키워야겠어. 아저씨, 뭐하는 날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오늘이 바로 전하의 친위부대를 뽑는 날이잖아. 장용모라. 장한찬, 날렐용. 나처럼 씩씩하고 날렵한 사람들을 뽑는 장용령 아니오. 이름도 정확히 모르면서 퍼야 뽑히시겠네. 그 이름을 알아야 뽑히나? 나처럼 힘만 세면 되지. 그렇게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친위부대 장용령을 설치하게 된다.
나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란다. 오늘은 교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을 뽑는 날이거든. 단터와 무관하게 능력 있는 학자를 뽑아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 교장각. 정조는 기존에 있던 교장각의 기능을 확대해 학문과 나라에 대해 연구하게 하는 한편 이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길러냈다. 저 아저씨 천재이구나. 잘 된다. 정리하자. 내 아버지의 묘를 조선에서 가장 좋은 땅 수원으로 이루었어. 그곳에 새로운 도시 수원학성을 만들까? 자네가 맡아줄 수 있겠나? 예, 저에게 아니, 맡겨주십시오. 영상이 끊기지 않았어야 했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다 찍어놓은 다음에 중간중간 편집을 해서 나중에 이어 붙이거든요.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 지니스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자꾸 끊기는 그런 뭐 중간에 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지니스쿨 이 만화를 못 보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약용 등등 여러 실학자들을 동원해서 여러 관리들을 동원해서 수원의 화성이라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움이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남기게 됐던 이 수원 화성. 이 수원 화성은요, 사실 왜 거기다 지었을까? 수도를 아예 거기다 옮길 마음을 정조 임금께서는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의 화성에다가 옮기고 거기에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해경궁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같이 행차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아버지의 묘소를 이제 돌보고 그리고 거기서 직접 군사 훈련도 참고하는 등 수도로 옮기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하나둘씩 밟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영상 보던 김에 또 하나 또 볼까요? 수원 화성에 관련된 영상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리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 아이고, 이 사람이 뭐가 일상이지 몸을 쓰면 되는가? 몸을 쓰면 무거운 바위도 쉽게 들수있는 거야. 음에 세상에 나보다 인생이 더 방송뿐인 줄 알았더니만 이것도 뭐래요? 이건 내가 만든 거중교와 운로라는 것이네. 이것만 있으면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어서 공장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지. 자,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전하께서 곧 이곳에 방문한다 하셨으니 서둘러. 정약용이 만든 거중교와 농로 덕분에 수원 화성의 건설 기간은 우리 인생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쾌가 잔치를 거리기 위해 많은 신하들과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수원 화성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여보 저것 좀 보세요. 이 바빠 죽겠는데 왜? 다리잖아. 분명 어디까지 없었는데 이거 언제 다리가 생겼지?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 천명이 넘는 일행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십 척의 대리경비를 만든 계단을 건너 수원 행차를 떠난 정조. 그 모습은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수원 화성에 도착한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찾아뵙고 어머니의 대갑잔치를 이어는 한편 가난한 백성들의 삶도 돌보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드디어 수원 화성이 완성되는데 이곳은 한양을 바라보는 전 장안문입니다. 이곳은 서부 공신동. 언제든지 정부에게 충과 대포맛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봉도. 이곳에서 수보다 빠르게 전하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허, 이렇게 과학기술을 한국화된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뛰어난 건축물이야. 와! 수원화성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그러게.
잘 보셨습니까? 이제 계속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조의 개혁 정치가 무르익으면서 이제 수원 화성이 좀 더 이렇게 수원 화성으로 이제 맺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개혁이 있었는데 경제 정책에서 큰 개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통공정책이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통공정책. 금난전권이라는 게 폐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금난전권이 뭐냐? 예전에는요, 시전과 난전으로 장사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전은 우리 지금 아는 것처럼 노점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 노점상이 장사를 하는 권리를 갖다가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규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없다 하여 정조 임금은요, 이 노점들도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들이 나라의 세금만 잘 갖다 내게 되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금난전권 폐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 노점들을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었던 이 권리를 없애버린 게 바로 금난전권 폐지가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서자 등용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서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서얼과 노비. 서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홍길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노비라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었던 그런 사람들을 서얼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얼들의 이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죠. 이들을 많이 등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들도 많이 써요. 대전통편, 동문희고 탑지지와 같은 그런 책들을 쓰는데, 이 대전통편은 여러분들 또 알아두셔야 될 게, 경국대전을 어떻게 했어요? 속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을 했었죠. 헌법을 한번 고쳤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영조 때. 근데 이 속대전을 다시 한 번 더 개정을 한 게 대전통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훌륭한 군주들은 잘못된 법들, 개선해야 되는 법들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 세 번째. 우리 22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22번 세 번째. 세도 정치가 대두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도 정치.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들, 특히 이런 가문들이 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상이 세도 정치였어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고요?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그러니까 정순, 그 다음에 이제 순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순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대부분 외척들에게 이 권력을 좀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순조의 외갓집, 이런 안동 김씨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정권을 농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조가 죽은 뒤에 3대 60여 년간 안동 김씨, 풍양조씨 등의 외척들이 정치를 농단하게 되는데 이걸 세도 정치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노론에 속해 있는 몇몇 가문들이 이렇게 정권을 농단하게 됩니다. 즉, 힘 있는 군주가 죽고 그 개혁이 흐트러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치가 엉망이 돼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세도 정치 60여 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세도 정치의 폐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폐단들이 있었냐?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습니다. 돈을 받고 이 관직을 사고 팔고 했어요. 이 세도 정치가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죠.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관리인데 좀 더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도가들한테 돈을 먹이고 그들로부터 관직을 받은 이런 탐과 놀이들은요, 자기네들이 세도가들한테 돈 바치는 걸 뽑아내려고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들들 볶아서 돈을 뺏어왔다는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전정, 군정, 환공의 문란, 즉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팔고 과거제가 또 엉망이 되고 부정부패,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뭐의 문란입니까? 동남이 12번의 삼정의 문란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삼정의 문란이란 무엇이냐? 지금부터 하나 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세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전세, 토지에 대한 세금,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 두 번째, 공납, 특산물 내는 거. 이제는 대동법으로 인해 가지고 뭘로 냅니까? 쌀, 혹은 돈, 혹은
면포, 네, 옷감으로 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군역,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 대신에 뭐 내는 거예요? 옷감 내는 거죠. 군포라는 이름으로 옷감을 1년에 2필씩 냈지만 균역법으로 인해가지고 한 필만 내게 되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곡이라는 게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세, 전정이라고 해요. 전정. 선생님 좀 따라와 볼래요? 자, 전세.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전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세를 걷는 이 전정에서 문제가 생겨났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 바로 정해진 양 이상의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뭔가 세금을 내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세 1열당 몇 두라고 했죠? 4두에서 6두 정도 낸다고 했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세금이 되겠는데요. 그거를요, 정해진 양보다 더 걷는 거예요. 정해진 양이 4두다 혹은 6두다 그러면은 1열당 막 20두, 30두씩 걷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웃기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 한 번 걷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한 번 걷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2번, 3번, 4번씩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의 첫 번째 전정의 문란이었다는 거죠. 정해진 양보다 더 걷어갔다는 거예요. 정해진 양보다. 정해진 양 이상의 뭐라고 해야 되나? 수치. 네. 정해진 양 이상을 수치라고 하니 그리고 수탈이라고 해요. 수탈에 가까워. 자, 그 다음에 공납. 공납은 대동법으로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공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동법으로 인해서 이 공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또 뭐겠습니까? 화면을 볼까요? 군정. 군대 가는 대신에 이제 군포로 내는 거였죠? 1년에 몇 필? 2필 내던 걸 군역법으로 1필 내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군포를 내는 사람은요, 16살에서 60살 사이의 성인 남자? 16살에서부터 60세 사이의 남자에게만 군포를 내는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16살도 안 된 아주 어린 애들을 갖다가 군포를 내는 사람으로 막 둔갑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막 뜯어가질 않나.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에게까지 가서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금을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옆집 가가지고 이 옆에 집 도망갔으니까 당신네들이 이 도망간 집까지 세금을 내시오 라든가, 아니면 멀리 살고 있는 친척들한테까지 가가지고 당신네 친척이 당신네 동네에서 당신네 친척이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세금 안 내고 도망갔으니까 그 사람 안 내는 것까지 당신이 내시오, 이런 식으로 쥐어짰던 게 바로 군정이었다. 군역에서 나오는 군정의 문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안 내고 다 없어요. 배 째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정말 배를 째요. 이 관리들이 들이닥쳐갖고 다 때려 부수고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다 들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고 버티기가 힘든, 이게 바로 이 군정의 문란이었죠. 전정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럼 7, 8에 좀 정리를 하면은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군역. 어린 아이, 죽은 사람에게도 징수,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곡이라는 거는 사실 세금 제도는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게 돼요. 어떻게 변질되냐? 원래는 봄에는 곡식을 들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만 받아가지고 곡식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 지역에 있는 수령들이나 아전들이 이걸 악용을 합니다. 고리대금업처럼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쌀을
뭐 예를 들어서 한가마니를 갖다가 빌려갔다. 그러면 이걸 장부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 두가마니 빌려갔다라고 조작질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부담을 씌우거나 아니면 한가마니 빌려주고 이자를 갖다가 뭐 100% 이자, 200% 이자를 쳐가지고 나중에 갚을 때는 막 두가마니, 세가마니씩 갚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자대로 이 쌀을 못 물겠다, 혹은 이거 조작된 거다라고 이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을 표시하면 관리들이 또 그 집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뺏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정, 군정, 환공의 문란 이 세 가지를 바로 뭐라고 하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 관리들은 왜 이렇게 지방에 사는 백성들을 쥐어짰느냐?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관직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때 관직을 사느라고 들인 돈을 메꾸려고 이 지방에 자기가 부임한 고을의 사람들을 쥐어짰다는 겁니다. 그 쥐어짜서 자기가 관직 사는데 썼던 돈을 채우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더 자기가 재산을 쌓기 위해서 그 고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가 더 좋은 관직으로 영전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중앙에 있는 세도 가문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정조 이후에 등장한 세도 가문, 안동김씨, 풍양조씨와 같은 이 세도 가문한테 끊임없이 계속 뇌물을 갖다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윗물이 썩으니까 아랫물들도 덩달아 썩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삼정의 문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지만 이게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철저히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요, 암행어사가 그 고을 수령이랑 붙어먹는 그런 아주 정말 부정부패한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해결책이 못됐다. 언발의 오줌누기였다는 거죠. 열받은 농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세금 안 내기 운동을 하겠죠. 세금 안 내고 버티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예 마을을 떠나거나 도적대가 되거나 아니면 관할을 습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과격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됐다는 거죠. 농민의 불만이 크게 달해가지고 농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농민봉기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삼정의 문란 때문에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단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 했으니까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 심화학습과 실전 문제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심화학습 1번. 현종 때 무슨 논쟁을 거치면서 바로 예속 논쟁이라는 걸 거쳤죠. 삼국을 몇 년 입을 것이냐 가지고 싸웠던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왕의 정통성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 안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통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서인과 남인이 예립하였고 숙종 때 전국을 주도하는 분당이 급격하게 교체되는 숙종 때 내 마음에 드는 정당 분당 키워줬다가 기어오르면 쫓아내고 다른 분당 키워주는 그게 뭡니까? 바로 환국이라는 그런 정치 형태였었죠. 환국. 2번. 이렇게 분당의 패단이 심해지자 영조와 정조는 정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실시하였나?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약간 다르긴 하죠. 영조 때와 정조 때의 탕평책의 방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분당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방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실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몇 번입니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초기의 문신제는요, 어떤 제도냐? 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신하들을 왕이 교육시키는 제도인데요. 그거는 영조가 하지 않고 정조가.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배울 거예요. 이거 조선사회 변동의 두 번째 단원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대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학사상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작별해야 될 때가 되었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